청취자님, 우리 몸의 근육이 뇌의 명령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수동태라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보통 근육을 자동차 엔진처럼 스스로 힘을 내는 독립적인 동력원이라고 여기기 쉽죠.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힘을 내는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경이라는 거대한 통신망이 끊임없이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근육이라도 그저 멈춰버린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지거든요. 아, 멈춰버린 고깃덩어리요.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경과 근육의 관계는 단순히 스위치와 전구의 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스위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경은 근육한테 수축하라는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생존의 신호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거든요. 아하, 생존 신호요? 네, 그래서 사고나 질환으로 이 신경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근육은 단순한 마비를 넘어서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 생존의 위기라니.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아슬아슬한 생존의 현장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번 심층 탐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전기치료학 11장, 탈신경 근육의 전기자극인데요. 청취자님, 이게 단순히 마비된 몸에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르죠. 신경망이 끊겼을 때 우리 몸의 조직 단위에서 어떤 처절한 붕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외부의 인공적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근육의 생명을 연장해내는지 그 치밀한 구조 작전을 따라가 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 임무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전문가님, 먼저 이 근육에 닥친 생리학적 재난, 그러니까 탈신경 상태라는 것의 본질부터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탈신경 상태, 영어로는 denervation state라고 하는데요. 말초신경이 절단되거나 강하게 압박을 받아서 혹은 신경뿌리 병증 같은 질환으로 운동신경의 지배가 소실된 상태를 뜻합니다. 아, 운동신경 지배가 아예 사라진 거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뇌에서 아무리 강하게 팔을 들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 신호를 전달할 물리적인 케이블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선 자체가 끊긴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에는 어떤 정보도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고립. 청취자님,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스마트 홈 시스템에 비유해 본다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오, 스마트홈 비유 좋네요. 집에 아주 비싼 최신식 스마트 전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구 자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필라멘트도 멀쩡하고 아무런 구조적 결함이 없어요. 하드웨어는 완벽한 상태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와이파이 공유기 역할을 하는 운동신경이 고장난 겁니다. 스마트폰 앱을 아무리 두드려도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네, 딱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몸의 근육은 신호가 안 온다고 해서 그냥 전원이 꺼진 채 얌전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스마트홈 비유를 조금 더 연장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심각성이요? 만약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전구 스스로가 막 유리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를 녹여버린다면 어떨까요? 헉, 전구가 스스로 자폭을 한다고요? 뇌 근육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신경 신호가 끊기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퇴행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거든요. 와, 무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장 먼저 근육의 단면적이 줄어드는 근위축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근육이 쪼그라드는 거죠. 아, 안 쓰니까 쪼그라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원래 근육이었던 자리를 결합 조직이나 지방세포가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방이요? 근육 대신에요? 네, 이걸 섬유화, 그리고 지방 침윤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섬유화가 일어난다는 건 그 부드럽고 수축력 있던 근육 조직이 약간 질긴 고무줄이나 딱딱한 밧줄처럼 변해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인체는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거든요. 근육이 스스로 운동하지 않으면 인체는 그 부위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보내는 걸 완전한 낭비라고 판단합니다. 아, 쓸모가 없으니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근섬유를 유지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콜라겐 같은 결합 조직을 증식시켜버리죠. 맙수사. 조직이 탄성을 잃고 뻣뻣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관절이 굳어버리는 관절 구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관절까지 굳어버리는군요.
게다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짜 올려주는 그 근육 펌프 작용이 있잖아요. 네, 근육이 피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이죠. 그 펌프마저 멈춰버리기 때문에 대사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퉁퉁 붓는 부종이 생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더 심각한 건 이 부종이 다시 섬유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 굶어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뻣뻣한 물질로 변성시켜버리다니. 이거는 그냥 스위티가 꺼진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근육이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자료에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필사적인 생존 반응을 보인다고 적혀 있던데 저도 이 부분이 진짜 신기했어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경이로운 현상이죠. 바로 탈신경 과민성이라는 건데요. 과민성이요? 예민해진다는 건가요? 네, 정상적인 근육세포막을 보면 신경의 화학적 신호, 즉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원래 신경이 닿는 아주 좁은 지점인 신경 근접부에만 딱 밀집해 있거든요. 아, 특정 문 앞에만 모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신경 신호가 오랫동안 끊어지면 근육세포는 어떻게든 신호를 잡아보려고 이 수용체들을 근섬유 세포막 전체로 넓게 퍼뜨려 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공유기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히니까 전구가 집안 곳곳, 거실, 주방, 화장실 할 것 없이 수신기를 덕지덕지 달아놓고 아주 미세한 신호로도 잡아보려고 애타게 더듬거리는 거네요. 아, 아주 훌륭한 시각함이다. 딱 그런 모습이죠. 전구들이 막 더듬거리는 모습이 상상돼요. 실제로 그렇게 퍼져나간 수용체들 때문에 탈신경 근육은 화학적 자극에 비정상적으로 엄청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떨림인 섬유다발성 연축을 일으키기도 하죠. 혼자서 막 파르르 떨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운동신경의 입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근육이 애타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굳어가고 있다면 의학이 개입해야 할 타이밍이네요. 당장 끊어진 신경을 이어붙일 수 없다면 외부에서 인공적인 신호라도 넣어줘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솔루션인 탈신경근 전기자극 치료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실에서 흔히 받는 찌릿찌릿한 그 일반 전기치료 있잖아요. 그거랑 이 탈신경 치료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두 치료는 겉보기엔 환자 몸에 패드 붙이고 전기를 통하게 하니까 비슷해 보여도 타겟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일반적인 신경근 전기자극, 즉 NMS-ES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신경을 자극합니다. 신경섬유는 전기가 통하기 아주 쉬운 구조라서 외부에서 짧은 펄스만 둬도 쉽게 흥분해 근육에 명령을 내리죠. 아, 원래 있던 와이파이 망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탈신경 상태에서는 자극할 통신망, 즉 신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망가진 와이파이를 통해 전구에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하고 외부 기술자가 직접 전구 유리에 전선을 연결해서 물리적으로 억지로 전류를 흘려 불을 깜빡이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종의 바이패스 수술, 그러니까 우회 수술처럼 신경을 거치지 않고 근육 세포막을 직접 탈분극시켜야 한다는 게 이 치료의 본질적인 어려움이죠. 와, 근육을 직접 때리는 거군요. 네,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는 종종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어떤 의문이죠? 어차피 신경이 끊어졌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억지로 전기를 줘서 근육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진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신경이 자라나는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네, 하루에 1ml씩, 길게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 긴 시간 동안 외부에서 억지로 깨우는 게 나중에 진짜 신경이 돌아왔을 때 도움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근력 유지는 불가능할지라도 기능 재훈련의 토대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기능 재훈련의 토대요? 네, 신경이 돌아올 때까지 조직을 버텨내게 하는 일종의 가교, 브릿지 역할인 셈이죠. 아, 버티게 해주는 다리군요. 외부 자극으로 억지로 가도 근육을 수축시키면 아까 멈춰 있다고 했던 근육 펌프가 작동해서 혈류가 돕니다. 피가 통하겠네요. 네, 그러면 부종이 빠지고 결합 조직이 들러붙는 섬유화를 지연시킬 수 있죠. 아, 굳는 걸 막아주는 거네요.
방치되어서 고무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근육이람, 전기 자극을 통해 어느 정도 유연성과 대사 기능을 유지해둔 근육은 나중에 신경이 재연결되었을 때 재활의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와, 청취자님. 이건 마치 버려진 채 곰팡이가 쓸고 무너져가는 폐가와 빈집이지만 누군가 매일 찾아가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먼지를 닦아둔 집의 차이겠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느 집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너무 명백하니까요. 네,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이 환기 작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탈신경근 자극의 5대 핵심 원칙이라는 황금 레시피가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죠. 긴 맥동 주기, 낮은 맥동 반복률, 충분한 휴식 시간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요. 환자 근육에 전기를 줬는데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오디오 볼륨 높이듯이 전기 강도, 그러니까 진폭을 확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하게 때리면 결국 반응할 텐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만 탈신경 근육에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이요? 왜요? 치료가 아니라 환자에게 끔찍한 화상만 입히게 되거든요. 헉, 화상이요? 여기서 생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강도 시간 곡선, ST 커브가 등장합니다. 세포막이 흥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 즉 강도도 필요하지만 그 전압이 유지되는 시간도 필수적이거든요. 아, 얼마나 오래 흐르느냐도 중요하다고요? 네, 신경이 살아있을 때는 0.1m초 정도의 아주 찰나의 시간만 전기를 흘려도 근육이 쉽게 수축합니다. 하지만 탈신경 상태에서는 세포막 상질이 아주 둔하게 변해버려요. 문이 무거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우상방, 그러니까 강도도 높고 시간도 엄청 긴 쪽으로 훌쩍 이동해버립니다. 무작정 강하게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약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가려 할 때 망치로 짧고 강하게 쾅 치는 게 아니라 불도저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길게 쭉 밀어붙여야 문이 열리는 원리랑 비슷하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작정 전압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시간인 맥동 주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이라면 어느 정도나요? 일반 치료가 0.1m초 정도를 쓴다면 탈신경 치료는 10m초에서 길게는 100m초 이상을 씁니다. 와, 100배에서 1000배나 긴 시간이네요. 네,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전류를 꾸준히 밀어 넣어야만 겨우겨우 세포막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절대 간과해선 안 될 파라미터가 바로 휴식 시간입니다. 쉴 시간이요? 근육이 약해졌으니까 오히려 쉴 새 없이 몰아붙여서 운동시켜야 빨리 낫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헬스장 트레이닝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이 근육은 대사율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병든 조직입니다. 아, 완전 지쳐있는 상태군요.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수축을 시켰다면 그 피로물질이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극 시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훨씬 긴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아하, 3배에서 5배나요? 무작정 세게 자주 때리는 건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벽에다가 계속 망치질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와, 무겁고 길게 밀어붙이되 한 번 밀었으면 충분히 쉬게 둔다. 정말 섬세한 조율이네요. 그럼 이 원칙들이 실제 임상이라는 전쟁터, 그 최전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리적인 타겟으로 들어가 보죠. 해부학적인 위치 말씀이시죠? 네, 어떤 신경이 끊어졌느냐에 따라 타겟 근육과 전국 배치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나타나는 병변의 형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팔에서 노신경이 손상되면 손목과 손가락을 위로 젖히는 편근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손목 처짐 현상이 발생하죠. 아, 손목에 힙이 풀려서 꺾이는 거군요. 네, 이때는 아래팔 뒤쪽에 전극을 대고 편근들을 직접 자극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정강신경이 손상되어서 발바닥 굽힘이 안 될 때는 종아리 뒤쪽에 거대한 장댄지근이나 가자미근을 타깃으로 삼아야 하고요. 그런 큰 근육들은 그렇다 치고 청취자님, 저는 손에 있는 아주 미세한 근육들 이야기가 진짜 오싹했거든요. 오싹해졌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자료를 보면 자신경이나 정중신경 손상 시 나타나는 변형이 나오잖아요. 정중신경이 다치면
엄지손가락 쪽 도톰한 근육이 푹 꺼져버리는 원숭이손 변형이 온다고 하고요. 네, 두툼 부위 위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경이 끊어지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굽어버려서 마치 동물의 발톱처럼 흉측하게 변하는 갈퀴손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임상에서 자주 보는 변형입니다. 근데 이 부위들은 손가락 뼈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내재근들이잖아요. 여기에 아까 말한 그 무겁고 긴 전기를 밀어넣으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물리학적인 장벽인 전류 밀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전류 밀도요. 네, 공식으로 표현하면 J는 IA인데요. 즉, 전류 밀도는 전류의 총량을 전극의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 J는 IA. 학창시절 과학 시간이 떠오르네요. 손가락의 내재근은 아주 작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춰서 작은 사이즈 전극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탈신경 근육을 깨우려면 엄청나게 길고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 강력한 에너지를 쏘는데 전극의 면적은 좁다.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류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겠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그 작은 전극 아래의 피부가 말 그대로 타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피부가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손의 미세 근육을 치료할 때는 좁은 전극을 쓰더라도 화상을 피할 수 있도록 피부의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와, 긴장감이 엄청나겠어요. 요. 발처지며? 발목이 안 올라가는 그거요? 네, 많은 분들이 환자가 발이 끌릴 때 걷는 타이밍에 맞춰서 전기를 쏘아주는 기능적 전기 자극, 즉 FES를 떠올리시거든요. 아, 네. 저도 재활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걷기 연습할 때 다리에 붙이고 있는 그 작은 기계 본 적 있어요. 네, 그 FES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처럼 중추신경계가 다쳤을 뿐 말초신경 자체는 멀쩡히 살아있을 때 신경을 자극하는 장비입니다. 아, 말초신경은 살아있는 상태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온종아리 신경 자체의 절단이나 압박에 의한 탈신경 발처짐에는 그 FES 파라미터를 아무리 적용해봐야 근육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극할 신경이 없으니까요. 신경근 자극과 직접 자극의 원리를 혼동하면 아예 치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아하, 뇌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은 끊어졌어도 타겟 조직 근처의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 근거리 통신망마저 완전히 박살나서 전구에 직접 전선을 꽂아야 하느냐의 차이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전국의 위치, 전류 밀도, 길고 무거운 맥동주기 등등 이렇게 고려할 게 많고 엄청 위험한 물리적 기입이라면요. 임상 현장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이자 원칙인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금지증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환자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어떤 환자들에게 하면 안 되나요? 심박 조율기를 착용한 환자, 임산부의 복부, 악성 종양 부위, 혈전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어떤 형태의 전기치료도 절대 금기입니다. 네, 그건 왠지 당연해 보이네요. 하지만 탈신경 치료에서 치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심박 조율기나 종양보다 더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감각 능력이 떨어지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감각이 떨어진 환자요? 네. 앞서 탈신경 자극은 세포막을 억지로 깨우기 위해 화상 위험의 임계치를 넘나드는 아주 강하고 긴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설명드렸죠. 네, 돋보기로 태우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환자라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 때 아 하고 즉각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기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헉, 그런데 감각이 무뎌진 환자는요. 살이 막 타들어가는 화학적 화상을 입고 있어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위험 상황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테고요. 와, 이거 진짜 끔찍하네요. 자기가 다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조직 깊은 곳에서 전기 화학적 화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환자가 피드백을 주지 못한다면 치료가 다 끝난 후 전극을 떼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조직 괴사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이 썩어버리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는 세팅된 타이머를 믿고 자리를 비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냥 기대에 키놓고 가면 안 되는군요. 네, 치료 시간 내내 환자의 피부 붉어짐, 즉 홍반이나 미세한 반응을 치료사의 육안으로 끊임없이 뚫어줘라, 감시해야만 합니다. 와, 기계가 치료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치료사의 집요한 관찰과 생리학적 지식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땀주게 하는 눈물겨운 유지보수 작업을 몇 달이고 계속하다 보면요. 언젠가 기적처럼 신경이 다시 자라나서 근육과 맞닿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네, 재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뭔가 보상이라도 받는 기분일 텐데 치료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실 그 순간이 재활 과정에서 가장 숨막히는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근육을 미세하게 움찔거리기 시작하거나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이 회복되는 재신경 지배의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이 오죠. 오, 드디어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거군요. 네, 이때 치료사는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쓰던 무기를 바닥에 냅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네? 무기를 던져요? 왜요? 신경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으면 그동안 주던 강한 전기를 줘서 팍팍 더 깨워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절대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 거칠고 긴 맥동주기의 탈신경 자극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고 신경이 있을 때 사용하는 짧고 부드러운 신경근 전기 자극 파라미터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죠. 부드러운 걸로 바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근육에 닿기 시작한 신생 신경섬유들은 갓난아기처럼 매우 연약하거든요. 아, 완전 새싹 같은 거네요. 네, 신경이 돌아왔는데도 예전에 그 둔감했던 근섬유막을 때리던 무식하게 세고 긴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헉, 새로 자라난 신경망이 다쳐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그 과도한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손상을 입거나 과부하에 걸려서 성장을 아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와, 그 전원의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네요. 비유를 해보자면요. 정립된 포위망 속에서 거대한 대포랑 중화기만으로 몇 달을 버티면서 방어선을 지켜내다가 마침내 우리 편 구원군이 당도했다는 무전이 딱 울리자마자 아군이 대포에 다칠까봐 잽싸게 대포를 치워버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소총으로 무기를 싹 바꿔두는 거군요. 와,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진짜 한편의 전쟁 영화 같네요. 그 미세한 변화를 캐치해서 개입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 그것이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치료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경이 고장나버린 암흑 같은 신체의 구조 속에서 외부의 인공전기로 어떻게든 근육의 숨통을 틔워주는 탈신경 근육의 전기자극 메커니즘을 아주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방대한 내용이었죠. 단순히 근육의 전기를 찌릿하게 통하게 하는 줄만 알았는데 끊어진 신경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조직의 붕괴를 막아내는 참으로 정교하고 치열한 생존 싸움이었네요. 우리 인체의 신경망과 근육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지 잘 보여주죠. 맞아요. 생리학적 계산을 거쳐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신경이 돌아올 때까지 근육의 형태와 펌프 기능을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마치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도발적인 상상이요. 만약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오직 외부의 인공적인 기계, 전기에 의해서만 억지로 수축하고 펌프질하던 이 근육에 마침내 뇌에서 출발한 진짜 신경이 길고 긴 여행 끝에 맞닿는 그 역사적인 첫 순간을 떠올려 보시죠.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과연 우리의 뇌는 긴 시간 동안 기계의 무뚝뚝한 자극에만 길들여져 있던 이 낯선 근육을 예전에 그 친숙했던 내 몸으로 단번에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군요. 아니면 겉모습만 유지되었을 뿐 완전히 타인이 되어버린 이 조직의 사용법을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학습하고 모터 유닛을 동원하는 법을 다시 깨우쳐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철학적이면서도 생리학적인 화두네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의 본질이라는 것은 과연 만져지는 근육 조직 자체에 깃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경과 근육의 끊임없는 교감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오늘 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멋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깊고 매력적인 인체의 세계로 함께 다이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